반갑습니다. 오대영입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 논쟁만 남는 논쟁을 거부합니다. 논리로 맞붙고 논리에 승복하는 토론을 지향합니다. JTBC 논쟁, 오늘 주제는 파면이냐 복귀냐, 그 결과에 따라 엇갈린 대통령의 운명입니다. 선고일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제 지친다는 반응도 적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고심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지, 우리는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토론자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탄핵소추위원이고 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분입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의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온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90분간의 논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리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다 8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정치적 영역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계속되는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던 부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국민들께서 많은 부분 동의를 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논쟁의 첫 단계 40초 관점입니다.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선고가 끝나는 즉시 파면이 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반면에 6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탄핵 심판은 기각이 되고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냐 아니면 복귀를 할 것이냐, 각자 40초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선택 교수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987년 헌법, 이 현행 헌법은 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들이 쟁취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하에 이 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해서 지금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에 현직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주화 이후에 그 헌법의 수호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증명해야 될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믿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지성우 교수님 시작하시죠.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헌법재판소는 그 실체적 정당성과 아울러서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형사소송, 민사소송, 그리고 헌법소송에서 정당한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 과정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고, 또 소추 사유를 내란죄를 국회 의결이 없이 제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의원입니다.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온 국민, 전 세계 시민들이 군대가 국회를 침탈해서 권능행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증인들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사건의 본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조차 파면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탄핵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고만이 남았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법원이 있습니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예, 다음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12월 3일 그 무렵의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반드시 선택했어야 되는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상계엄이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지금 위반한 수단이었는가?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의문이 있거든요. 헌법에 있어서는 전시, 사변 그리고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비상계엄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럴 때 비상계엄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건 개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이게 완전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만약에 위헌 위법하다라고 해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들을 보았을 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넘쳤는데 다들 양해해 주실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쟁점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 파면인가 복귀인가? 헌재가 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한덕수 총리 먼저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24일 월요일 오전 10시가 되는데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탄핵 심판 선고죠. 탄핵 심판 선고도 곧바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한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성우 교수님 시작하시죠. 네, 원래 국민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보면 탄핵 사례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1년씩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를 복귀를 시켜서 이 국제 정치, 경제 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빨리 잡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일은 아마 그보다는 훨씬 좀 더 신중한 결정과 평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몇 개월 더 소요될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뭐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겠죠. 몇 년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하면 아마 4월 18일 날 두 분이 은퇴를 하신다니까 그 전에는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게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세요? 그 대통령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화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또는 국민분들 모두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면서 집중 심리하겠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천명했는데 그와 다르게 지금 검사 3인 그리고 감사원장, 한덕수 총리 이렇게 선고 일정들을 좀 먼저 잡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지점이 분명히 있고요. 실제 탄핵을 진행했던 순서에 따르더라도 이제 대통령 탄핵을 선고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에 앞서서 뒤늦게 탄핵 절차가 진행됐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고요. 이미 공지된 바가 있기 때문에 결정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한덕수 총리 선고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연속적으로 곧바로 이어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예. 이용호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의아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결정이 나온 것은 마은혁이라는 사람을 임명할 것인가 임명하지 않을 것인가. 그때 이미 8인 체제로서 진행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탄핵 심판 사건에 있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해서 이 결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은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국민들께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평의가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게 각하로 나올 것인지 기각으로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저는 대통령 사건의 그 좀 향방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151석으로 가결하느냐, 200석으로 가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별도로 넣은 것은 근데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이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측에서 각하 사유로서 주장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각하로서 결정이 나오면 본안 판단까지 못했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무총리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건들이 좀 겹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결정은 지금 뭐 예상처럼 다음 주 주말이나 뭐 이렇게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만약에 본안 판단까지 들어가서 뭐 기각 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다음 주말 그 다음 주 초 정도에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결정이 각하인지 기각인지 그 결정문을 좀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시간이 걸릴지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선고 시점을 예측해 볼 수도 이 말씀이네요. 네. 근데 지금 그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궤도를 좀 벗어나고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고 두 개의 대표기관이 있어요. 하나 대통령, 하나 국회인데 한 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정을 전반적으로 통할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직이 지금처럼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를 맞아서 세계 질서가 지금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고요. 우리 경제도 지금 계속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그 대통령직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끔 해야 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가장 먼저 선고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통령 탄핵 사건과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은 연동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맞는 건데 논리적으로 보면 조금 헝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하고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 지금 빠졌습니다. 예, 연동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예, 소송 절차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 신속, 소송 경제, 이게 소송법 1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통령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빠른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견을 달기 어려운 명제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 탄핵 사건 같은 경우 탄핵 사유 5가지가 간단하고 명징합니다. 기존의 탄핵 사건에 비추어서 이렇게 더 길어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덕수 탄핵 선고 예상을 각하와 기각을 우리 강 변호사님께 해주셨는데 저는 인용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권한쟁의 사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최대행 관련해서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리고 탄핵 사유 중에 상설, 특검 관련해서 추천 의뢰하지 않은 부분, 그것도 법률상 의무 조항인데 굉장히 장기간 의무를 해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명징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인용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결과를 떠나서서 어쨌든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그에 비춰보면 좀 더 경미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 텀을 좀 길게 두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하고 다음 날이라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월요일 한덕수 총리 선고, 화요일 대통령 선고 가능성을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 의원님 말씀에 그 사실관계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3분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탄핵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미 탄핵이 되어서 그 결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상관이 있다면 지금 최상목 대행은 상관이 있으시지만 한 총리는 그 결정 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 헌재 마은혁 재판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요,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사실들을 갖다가 인정해주는 결정이 아니고요, 위헌이다라는 것, 애초부터 위헌이라는 것을 결정으로 확인해주는 거기 때문에 위헌 상태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그 시점부터 계속 위헌이었습니다.
예. 그건 법리적으로 그렇고요. 근데 이제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결정이 나왔을 때 그때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초반에는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이 아닌데 국회 추천 몫이라고 해도 임명을 할 수 있는 임명권 자체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이 나와서 뭐 위헌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그렇다면 국무총리가 당시 입장에 있어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인가?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이 나왔다고 해도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연히 직으로 복귀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나 의견이 엇갈리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변론 절차는 이미 한참 전에 끝났고 그러면 되도록 빨리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대중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지성우 교수님.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200여 년 이상 한 번도 없었고요. 프랑스도 없습니다. 독일에서도 없었습니다. 한 30여 개 국가의 선진국 중에서 유독 한국만 지금 37년간 3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파면시키는 것을 단 3달에 결정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제 헌법 교수 동료들은 깜짝 놀랍니다. 3개월에 어떻게 대통령의 직을 파면할 수가 있겠는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사에만 몇 개월이 걸리고요. 아까 제가 몇 년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예 대통령직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항구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미국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상원에서 탄핵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탄핵이 국회에서 너무 쉽기 때문에 탄핵을 해놓고 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금 11번밖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11번의 그 변론으로 대통령직을 탄핵해서 국가를 혼란으로 빠뜨린다는 것,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예. 김선택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비상계엄이란 특수성도 있을 것 같고요. 글쎄 뭐 사례를 하나 들면 2022년 12월 7일에 그 페루, 남미에 있는 페루의 대통령 페드로 카스티오가 그 정확히 12월 7일, 2020년 12월 7일 11시 41분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그리고 경찰청장의 명령에서 국회를 봉쇄시켰습니다. 그리고 딱 2시간 후에 1시 42분에 1시 49분에 탄핵됐어요. 바로 그날 당일 탄핵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탄핵되기 7분 전인가 그때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사정이 다른데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친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거나 국회를 해산시키려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낙선했을 때 자기 지지자들을 뭐 선동을 했는지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국회의사당을 난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범위까지 그 인정할 것인가는 이제 다툼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근데 이번 우리 같은 케이스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이런 형태의 그 비상계엄 형태가 여러 번 있었어요. 1952년도에 이승만 박사가 부산에서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을 발동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했고 심지어 국회의원 통근버스를 헌병대 연병기로 끌고 간 적이 있고요. 72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를 해산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80년에 전두환이라는 실력자가 그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통해서 5.17 내란 행위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이 4번째입니다. 사실은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실력자가 이런 형태의 국회에 대한 이게 침탈 행위를 저지른 게 4번째입니다.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우리가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이야말로 처음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87년 이후에 88년부터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에 의한 이와 같은 불법적인 계엄 사태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이번이 시금석이 될 거로 보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국민의 신뢰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게끔 빠른 속도로 심리를 이제 종결도 했고, 그러니까 평일을 빨리 맞춰서 평결을 해서 좀 우리나라를 정상화시키길 바랄 뿐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보기에는 조금 예. 다른 교수님 의견이 말씀하시죠.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불법이라는 단어, 쿠데타라는 단어, 이거는 그 행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행위의 성격 내지는 법적 판단까지를 끝냈을 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주장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죄형법정주의 원칙도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지금 일반 재판은 이제 겨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수님께서 그냥 보시기에 그렇다라고는 말씀하실 수 있으나 지금 대통령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받은 행위라고 확정하기는 지금 이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그 일반 재판의 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저는 다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방적으로 그것을 계엄 행위를 내란이다, 내지는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 짓고 시작하면 이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맺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판례가 다 있어요. 이미 대법원에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1997년도에 그 5.17 그 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서 명백히 그 위헌성을 밝히는 그런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도 11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2018년 11월에 대법원에서는 그 부마항쟁 있지 않습니까? 부마항쟁 시에 부산 마산 지역에 계엄령 선포한 그 포고령에 대해서 위헌 위법 무효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18년 12월 달에는 그 10월 유신 때 했던 전국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그 위헌 위법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그리고 또 2020년 8월 20일에는 긴급조치 제9회 발동행위에 대해서 또 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국가 비상사태, 그러니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석하면서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그 발동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계엄 선포와 그 계엄 선포에 따른 포고령은 처음부터 무효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작년 12월 3일에 그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보면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그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낌새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사건들, 우리가 그동안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사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형사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뭐 나중에 내란죄가 형사범죄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법원에 맡기는 것이고, 지금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사건을 하는 거고, 또 제가 이거를 지금 그 불법겸이라 하는 말은 왜 하는 말이냐면, 지금 세계 학계에서 지금 쿠데타를 연구하는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 지금 우리 12.3 계엄에 대해서는 아주 새로운, 아주 최근에 그 친위 쿠데타, 권력자에 의한 불법 계엄 쿠데타로 다 등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이건 국내에서 뭐 이걸 이리저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세계 학계에서는 평가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서 자꾸 뭐 이거다 아니다 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이 12.3 이 계엄 자체는, 그죠? 권력자에 의한 친위적인 그 셀프 쿠, 우리가 스페인어는 아우토 골페이라고 그래요. 하도 많이 그 남미에서 이런 형태의 쿠데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한 최신의 가장 텍스트북 케이스로, 과거에는 1992년에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그 쿠데타가 가장 텍스트북 케이스였어요. 이제는 윤석열의 이 2024년 12월 3일 이 불법 쿠데타가 가장 전형적인 텍스트북 케이스로 이제 될 거라고 이렇게 다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단 알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이거 재판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쿠데타고 셀프 쿠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 쭉 말씀하셨던 그 대법원 판례들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 받은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수님께서는 그냥 규정하고 계세요. 1심, 2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단순히 이거를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단지 3달 만에 그 성격을 규정한다는 것은
저는 역사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팩트 체크를 하겠는데 변론 기일은 11회지만 준비 기일 즉 쟁점을 탄핵 사유 쟁점을 정리하고 이후에 절차 진행을 좀 정리하는 그 변론 준비 기일이 2회가 있었습니다. 총 13번의 재판이 있었고요. 다수의 증인 신문 과정이 있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방대한 수사 기록들이 확보되고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여러 다수의 어떤 그 내란죄 기소가 이루어졌고 공소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헌법 제도들과 가치들을 무너뜨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행태였다라고 규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중과 신속이라고 하는 이 탄핵 심판 진행 속도와 관련된 이 가치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선택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5가지 탄핵 사유 명징합니다. 군인이 경찰이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국회 권능 행사를 방해한다라든지 중앙선관위 들어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법리적 판단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명징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거리에서 얼마만큼 갈등을 벌이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국정 불안정이 경제에 미친 악영향, 여기서 또 이거에 대해서 누가 이견을 달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된다. 그렇다고 아무런 내용이 정리가 안 됐는데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다 정리됐고 그만큼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강전혜 변호사께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는 동의하지 못한다. 하지만 탄핵에는 반대다. 이게 당론인가요? 지금 당론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그런 형태로 의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40초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비상계엄이란 수단을 12월 3일에 반드시 그 수단을 선택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 있어서 위헌위법하다는 것에 있어 계엄법의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의 수행이 완전히 굉장히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민주당의 폭주, 줄탄핵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안 정국, 특검 정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또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발의된 다음 날 비상계엄 선포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다른 기관장들도 물론 탄핵이 적당치 않았었습니다만 헌법기관에까지 지금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계엄 이후에 그 이후에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 사민과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초반에 탄핵 안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 진행되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결정 나온 것처럼 8대 0으로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이 그동안의 폭주에 대해서 다투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하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보았을 때에도 그러면 파면을 정당화시킬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측에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광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봤을 때는 여론조사 과정에 있어서 지금 탄핵을 찬성하고 또 반대하고 이런 분들이 약간의 차이 정도밖에 없는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법대로 판단을 할 것인가 혹은 지금 직접 대통령을 선출한 사람들이 저렇게 광장에 나오고 있고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입장이 저는 모순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의 출당, 탈당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그런 이야기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치적인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민주당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그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순입니다.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고요. 국무총리조차도 그 탄핵의 어떤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미비 부분을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마당인데 법리적으로 이 계엄 요건이 불비하다라고 하는 것, 실체적 절차적으로 이것을 법률가들의 법률 영역에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지금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그런 주장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란죄도 인정 안 된다, 탄핵도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계엄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성립이 안 되는, 그럼 그냥 넘어가자는 것인지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국민들한테 군인들이 총뿌리를 겨눈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거는 분명하게 위헌 입법이 명확하고, 검찰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잘 아시겠지만 헌법의 가장 핵심 가치 아닙니까? 핵심 지향인데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국헌문란 목적에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검찰이 규정했어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것이 어떻게 위헌이 아니고 위법이 아닌지, 이것이 만약에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파면이 가능할지, 저는 탄핵심판 제도가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래서 통칭이다라는 주장까지로 이어졌는데, 지성우 교수님은 동의하세요? 네, 그 통칭 이론에 관해서는 영미식하고 이제 독일식이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통칭이라는 것이 있다, 존재는 인정하고, 다만 이것이 이제 국민의 기본권과 중대한 이제 관련이 있을 때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통칭에 딱 들어맞느냐에 대해서는 뭐 이라크 판결 같은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 때의 파병에 관해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사례가 있고요. 또 최근에 2024년 7월 1일 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의 종북적이고 배제적인 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 권력 행위인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판례가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논의해 봐야 된다라고 한 것도, 지금 요번에 그 평의 과정에서 내지는 변론 과정에서 이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어요. 통치행위냐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심리미진이다, 그래서 각하돼야 된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이게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아예 심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주장과 반대의 주장조차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미국 사례 내지는 그 우리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이거는 통치행위론을 원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통치행위 이론 자체는요, 국내에 들어올 때 원래 이게 이제 독일 이론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는 레기오롱스 악트 테오리라고 하는 독일 이론이 들어왔는데, 그 독일의 그 이론은요, 독일의 1933년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프랑스 들어온 건데 1933년 이후는 나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치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아주 불법적인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이론으로 도입한 거예요. 근데 그게 2차 대전 이후에 나치가 패망한 이후에 이 통치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독일 공법학이 토론했습니다. 했는데 40년대,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불가피하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사법심사를 하기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걸 유지하다가 그 후에는 포기했습니다. 현재의 독일 학계에 나와 있는 모든 코멘트나 교과서를 보면 독일 헌법학에 더 이상 통치행위라는 카테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통설입니다. 완전히 독일에서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일반 그 사병 파병한 거, 거기서 통치행위는 말이 이제 나오죠. 정치 문제로 나와서 사법 자질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정문을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국회와 모든 절차를 다 지켰다는 겁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도 받았고 국회에 보내서 거기서 다 절차를 밟고 동의를 받아서 절차 기억인 거.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있는 모든 절차적 조건은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굳이 법원이 이걸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12.3 그 계엄 조치를 보면 절차부터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절차부터. 우리가 옛날에도 통치행위를 우리 국내에서 인정해서 지금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인정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요, 아무리 고도로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도 어렵고 재판도 어렵고 재판의 결과도 집행하기 어렵다 했을 때 통치행위를 인정했었는데, 그때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 있으면 그건 지켜야 한다 했던 거예요. 절차적인 요건이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적 요건이나 그죠? 꼭 충족될 법적 요건이 있으면 그건 심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타 요건을 다 위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심사 못할 이유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실 통치행위로는 논할 실익이 별로 없는 게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고 그 5.17 비상경 확대행위에 대해서 그걸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관한 판결에서 거기서 이미 그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통치행위라는 카테고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심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 두 개의 대법원 판례를 봐도 명확하면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도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이 5.17, 5.18 사태처럼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런 그 계엄권을 발동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판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번 이번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평의에서도요? 별 실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요 부분에 관련해서 김 교수님 참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 판례들 다 원용하신 판례들 옳습니다. 맞는데요. 그러면 사법심사를 해야죠. 그 권력 구조에 관해서 통치행위를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가 있다 그러면 사법심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사법심사는 헌법심사도 있고 또 일반 법원의 심사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11번의 그 변론에서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한 거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아니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 변호인 측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장은 일부 하다가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별로 이제 별로 먹히지 않는 그 주장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 해요. 저도 원래 처음에 예상할 때는 이 사건은 아마 통치행위 논쟁이 많이 심각하게 벌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피청구인 측에서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가 딱 있다 보니까 주장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뭐 제가 탄핵 네. 예, 소추단이었으니까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탄핵 법정에서 변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면에서도 각하 사유 중에 하나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라는 주장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도 있었고요. 그래서 심리가 또는 어떤 주장이 공방이 없었다 이런 것은 좀 사실이랑은 다른 것 같고 이게 사법심사 대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마 지 교수님도 아닌 것 같고 제대로 좀 공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심리가 좀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 같고요. 그 부분 아마 평의 제가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요지도 그겁니다. 예. 심리가 미진했다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사법심사를 아까 이제 자꾸 내란이다, 뭐 쿠데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내란인지 쿠데타인지 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중계도 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는 11번의 심리를 다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구체적으로 심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사법심사 문제는 굉장히 미진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차적인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인용이나 기각이냐가 아니라 각하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그런데 각하 가능성은 대통령 측에서도 초반에 주장했다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다시 이게 급부상했단 말이에요. 탄핵소추위원이시니까 네. 또 절차를 쭉 지켜보셨으니까 각하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고 판단하세요? 각하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은요. 사실은 이제 탄핵 법정이라든지 서면 공방 과정에서는 그렇게 막 뜨겁게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초반에 좀 주장하다가 그 뒤로 막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쟁점화 시키지 않았고요. 지금 변론 종결 이후에 좀 장외에서 정치적 어떤 공방의 소재로 좀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왜 이게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몇 가지 주장하는 사유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일사부절의 원칙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통과가 안 되고 나중에 탄핵 소추안이 두 번째 가결이 됐는데 12월 7일은 정기국회 기간이고 나중에 가결된 12월 14일은 임시국회 기간입니다. 회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회기 내에 동일한 건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절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적용될 여지가 없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초반에 주장했던 게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변경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심지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인가요? 안 꼽는 찐빵이다.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요. 박근혜 탄핵 사건 과정에서 이미 권성동 소추위원이 다 했던 내용입니다. 소추 사실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국회 재의결 필요 없다. 각하 사유 아니다. 이렇게 정리했던 부분으로 그냥 가름하고요. 법사위 조사 절차 거침이 없이 국회에서 바로 의결하는 것은 또 맞지 않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회법에 재량으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꼭 조사를 법사위에서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피청구인 측의 각하 사유 주장도 수용하기 어렵다, 수긍하기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정리하면 이런 각하 사유 주장은 피청구인이 서면으로 했던 주장들은요. 이미 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다 배척이 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강하게 쟁점화시키진 않았던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도 이제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면서 동일성 여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내 그 내란 죄라는 단어를 15번 정도 담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 김선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절차적인 부분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무회의에 있어서 뭐 아까 이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좀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국무회의의 절차가 심의였다라는 것이죠. 의결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정족수를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기다려졌었던 부분들. 왜 회의록이 없느냐, 부서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이런 회의록 같은 것을 준비를 미리 하다 보면은 국방부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선 직원이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비상계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부서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받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게 의결이 아니라 심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아마 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지만 교수님께서 아까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한 말씀 이제 보태면은 우리 이용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일 그 각하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 이제 5분은 그 국회에서 먼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했을 때 선행하는 국회의사가 있으니까 그 국회의장이 대표의 자격으로 그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게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고 3분의 의견이 조금 달리 나왔어요. 그죠? 다시 본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된다. 그러나 추후적으로 다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추인한 걸 본다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번도 이 탄핵 소추 사유서에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파괴됐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각하해야 되거나 아니면 본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와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주장 같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이미 헌법재판소는요 2004년에 벌써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 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적용 법조를 달리하거나 그죠? 법 규정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재량이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소추 사유를 의결서 안에 뇌물죄로 썼던 거를 형사범죄로서의 뇌물죄까지 판단하지 말고 그 탄핵 그 사유가 성립하는 여부에 관해서 그 내란 행위를 그 판단하라. 이 정도는요. 그 행위에 대한 사실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법적 판단을 달리하는데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소추 사유를 변경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강 변호사님 말씀하는 그 부분 사실 정확히 말하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아예. 왜냐하면 그 12월 3일이 바로 국무회의를 했던 날입니다 오전에.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할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 와서 이거 국무회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급하게 소집을 했는데 그때도 안건을 얘기를 못했어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제때 못 들어오고 뭔지도 모르고 달려 들어온 거예요 국무위원들이. 그러니까 거기 안건 상정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심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 모였을 때 그냥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딱 5분
자기 얘기만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국무위원들이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간담회인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와서 그 계엄 선포를 한 다음에 원래는 계엄 선포문을 서면으로 만들고 부서를 해서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 간 서면 아예 없죠.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통보된 서면을 가지고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할지 말지 정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12월 3일 23시로 포고령이 발령됐다. 효력이 있다고 해놓고서는 바로 국회를 쳐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겁니다. 포고령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어떠한 법정조차도 지킬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합니다. 국무회의 심의는 사실 굉장히 형식적인 건 저도 압니다. 매우 형식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국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쭉 그냥 자기가 가져온 안건을 그냥 발표하고 제대로 거기서 부서도 안 하고 헤어졌다가 나중에 받고 막 그래요. 전자로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예 그 절차조차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예. 겁니다. 예. 그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소추 사유에 본질적으로 변경을 가한 것에 대해서 위헌이고 따라서 이제 각하돼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판결을 쭉 말씀을 하고 읽어주셨는데 똑같이 했습니다. 예, 거기서 잘 읽어보시면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헌법재판소가 더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거기서 덜어낼 수 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처 저쪽에서 소추단 쪽에서 국회 쪽에서 얘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리를 하다 보니 이게 좀 있네? 라고 하는 다른 소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더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소추 사유를 국회에서 온 것에 대해서 함부로 덜어낼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요. 예. 형사소송법에서도 형사소송을 할 때 공소장 변경할 때는 네. 축소 사실의 아니, 경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확장하는 게 아니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거는 소추 사유를 뺀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추 사유를 더한 거를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시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 그것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아니고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원래 소추 사유 변경이 왜 문제되는 거냐면 형소법의 공소장 변경하고 유사한 건데 공소 사실을 축소했을 때 또 축소했을 때 축소한 사실을 판단했을 때 그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만 없으면 우리 형사소송에도 그냥 넘어갑니다. 교수님, 법원이 직권으로 넘어가는 죄송한데요. 제가 그러니까 기자님들한테 이 얘기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당신이 이 사건의 피소추인이라고 생각해봐라. 본인이 80%가 틀리다. 국회에서 넘어온 소추 사실의 80%가 틀린데 기자분 본인이 가서 본인이 형사소송이나 본인이 헌법소송 받는다고 하면 이건 인정할 수 있겠냐. 지금 내란 혐의를 뺀 그걸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내란 제가- 혐의 뺀 거요. 소추 사실의 동일성, 본질성이 사라진 거고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니까 아니, 판례는 내란 여기다가 범죄로 대입할 수가 평가하는 없습니다. 부분을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실 그 탄핵 소추 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 자체는 하나도 안 뺀 겁니다. 그대로 있는 예. 거고요. 비상계엄의 행위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있는 거죠. 어, 내란 이걸- 죄까지 평가할 거냐? 예, 제가 좀 보태서 예.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80%가 변경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사실을 너무 호도하시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들, 국회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은 그 5가지 탄핵 사유 아닙니까? 5가지 탄핵 사유는 그 계엄 발령, 계엄 그 선포, 그다음에 포고령 발령, 국회 침탈, 중앙선관위 침탈, 그다음에 각종 체포 시도. 이 사실관계 주장이 전혀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관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면 법률인 형법, 이 형법에 위반돼서 내란 죄가 되느냐, 이건 법률적 평가의 영역이고, 법률적 평가의 영역은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판단할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확립된 법리입니다. 아마 지 교수님도 아실 텐데 이런 확립된 법리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는 법률 평가의 영역인데 이거에 따라서 각하가 되고 안 되고 결정되면 재판관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어떤 각하 여부가 결정된다는 좀 너무 황당한 결론에 지금 이르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네. 죄는 빼고 그 죄의 기본 사실이 되는 사실관계는 거기다 남겨놓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대로 남겨놨죠. 네. 주장도 그게 그대로. 일반적으로 이게 헌법이라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한참 설명해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행위 사실은 그대로 놔뒀는데 죄는 뺐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장전의 변호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란죄를 뺀 이유에 대해서 국회 측,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측에서 그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재판을 정지시킬 수 있다. 탄핵심판을. 손준성 검사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조항을 저는 주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서서 우리가 왜 이 결정이 늦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좀 결정타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의 문제들, 이것을 지기현 부장판사가 정확히 집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지금 내란 행위로서 남겨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내란 행위라는 것이 형사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내부적으로 판단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 동일성은 그대로라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절차적으로 미비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내란죄라는 것들도 헌법재판소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반론 생각합니다. 듣고 첫 번째 쟁점 마무리할게요.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했던 사실, 이런 사실은 변동 없이 그대로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헌법 조항에 위반되느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공방이 오고 갔고 평의 과정이나 판단 과정들도 그걸 중심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 부분이 더 나아가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탄핵 심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 즉 헌법 재판이거든요. 헌법의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 재판에서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좀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기보다는 저는 결론이나 탄핵 사유 5가지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은 없을 것이다. 왜냐? 법리에 정통한 분들인데 법률 영역에서 이게 이론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다만 여러 가지 국민적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라든지 논리 구성에 있어서 좀 더 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꼼꼼한 작업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를 뺐고 내란 행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란 행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정의부터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헌법재판소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성호 네. 교수님이 계속 손을 들고 예, 계셔서 제가 네.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좀 반론을 제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하자 문제 때문에 뭐 유명하신 교수님들 비롯해서 국민들도 의아해하는 부분이 되게 많죠. 그게 왜 문제가 지금 발생했냐면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르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건 이제 헌법재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일반 형사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신속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 정세, 국내외 모든 상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국민의 여론, 그리고 이 사건이 각하, 인용, 기각 결정됐을 때 이게 미래법적 차원에서 어떠한 그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헌법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형사범죄가까지 되느냐 아니면 헌법 위반으로 촉하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계류될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게. 만약에 그 탄핵 심판을 제기한 그 사유에 대해서 형사범죄가 먼저 확정돼야 탄핵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예 헌법재판소를 달리 정했어야 돼요. 모든 동일한 그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형사 그 재판이 계류돼 있으면 무조건 정지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래서 그렇게 안 했어요. 재량 규정을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번에 검사 한 분의 탄핵 사건은 실질 정지를 했습니다. 그죠? 형사 재판이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한 게 하나 있죠. 근데 대통령 사건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런가? 이거는 이 형사 재판을 다 거쳐서 올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아까도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계 질서가 다 재편되고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크게 요동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대통령이 지금 빨리 정상화돼서 정부가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마지막 말씀만 어쩔 수 없이 자, 예. 예, 말씀 그래서 마무리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30초. 마무리 한마디만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과 그 뭡니까 탄핵재판은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탄핵재판은 특별한 종류의 징계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형사재판, 형사범죄까지 있을 때 그 형사범죄의 확정 여부를 기다렸다 할 건지 아니면 빨리 진행할지는 헌법재판소의 재량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30초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정세도 지금 불안하고 여러 가지 경제 환경도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서 각하해서 복귀시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일반 형사 재판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각하하고 나면 그것은 진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을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수진 앵커가 헌재 심판을 둘러싼 최근의 국민 여론이 어떤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성인 남녀 1,003명에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60%, 신뢰하지 않는다는 36%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뢰한다는 응답, 지난주 대비 9%포인트가 올라서 처음으로 60%대를 기록했습니다. 헌재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간 것과는 달리 탄핵 심판 결과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입장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선고 결과가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는데요.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의견 또한 42%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 가지 물음이 남습니다. 헌재를 향한 불복 심리를 키운 것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네, 곧바로 두 번째 쟁점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불신과 불복에 대한 주제인데 응답자의 36%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요. 신뢰한다가 훨씬 높긴 하지만 60%로 높긴 하지만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30%대 중후반을 기록한다는 것도 눈에 띄는 지점입니다. 김선택 교수께 먼저 드릴게요. 헌법학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는 이게 신뢰한다든가 지지한다든가 뭐 이런 신뢰도 평가에서 60%가 넘는 건 높은 수치예요. 높은 수치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기관에 대한 그 신뢰도 평가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뭐 검찰은 20몇%밖에 안 돼요. 국회도 아주 죄송하지만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60%가 넘는 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처럼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국가기관 중에 신뢰도가 1위였습니다. 계속 헌법재판소가. 근데 작년에도 60몇 %였는데 지금 50%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그 심리 과정에서 이게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큰 그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에 이렇게 국민들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헌법기관이 하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인데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너무 부정확한 정보, 그죠? 부정확한 판단을 너무 많이 보내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상당한 혼란이 발생해서 지금 이걸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사실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 사이 분쟁이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유권적으로 확정을 해주면 그 결정을 승복해야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를 불신하고 만약 승복을 하지 않게 되면 분쟁이 생길 때 어디 가서 호소할 겁니까? 잘못하면 안하키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사법부에 대해서는 공격을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헌재 신뢰도가 60%면 높다라는 말씀인데 동의하세요?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만 어쨌든 국민 3명 중에 1명은 믿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는 헌재가 스스로 좀 자초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초반부터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기일을 지정할 때도 변호인들과의 협의가 없이 어쨌든 재판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었던 부분들, 일주일에 2번씩 기일을 잡고 그리고 하루에 3명씩 증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6명의 증인 신문을 준비하는 거는 변호인이 여러 명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었던 부분들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검찰 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것들이 재판에서 본인이 부인을 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어 있는데 헌재에서는 그냥 그대로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쓰는 것까지는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측에서 충분한 증인 신문 시간을 보장해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증인들이 썼었던 관련됐었던 조서들에 대해서 일일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3명씩의 증인 신문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발언을 막기도 하고 초시계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건들이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재판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잖아요. 국민들께서 다 보셨던 것이죠. 왜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는데 적어도 봤을 때 재판이 오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633 원칙이 왜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들이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주일에 6명씩의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무리하게 저는 좀 속도를 너무 높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좀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헌재가 보장하지 않았다.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지금 이번에 진행되는 일주일에 2번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증인신문이 3명, 4명 하루 기일에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과거 탄핵 사건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고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이제 갑자기 끌어오시는데 그 재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었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이렇게 기간이 길어진 것은 검찰이 증인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서 그 결과물일 뿐이지 이재명 대표가 지연한 건 아니고요.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탄핵 재판이 일주일에 2번씩 한 기일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그렇게 해왔던 부분들을 따라간 것뿐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 사건의 주심은 소위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과연 어떤 한 측에 유리하게 이 재판을 끌고 갔던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면 헌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저는 서부지법 폭동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불행한 역사고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께서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보루가 아니고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다. 헌재 일부가 민주당 편에 서서 편파성을 띤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처부수자. 이게 국민들을 상대로 공개적인 발언들을 이렇게 남발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진영 논리를 부추기고 헌재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결과물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60%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론학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은 어느 쪽으로 나오든 간에 2분의 1일 겁니다. 지금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각이든 각하든 인용이든 어느 쪽으로 나오든지 간에 50대 50은 나오는 겁니다. 기본 50이 나오고요. 거기에 10% 살짝 얹혀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땠느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압도적으로 매년 1위였습니다. 80% 훨씬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회복은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번에 신뢰도는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른 4개의 결정 형태는 잘 하는데 유독 이번에 탄핵 심판이 문제가 됐던 것은 세월이 바뀌었다.
예. 그거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국민들의 이 절차에 대한 권리의식이 바뀌었는데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 게 전 판례 2개만 말씀하시거든요. 전 판례 2개가 벌써 8년, 1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8년이나 지나서 국민들이 이 절차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여전히 소출을 하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8년 전에, 10몇 년 전에 그 절차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에 세월이 바뀌고 국민의 인식이 바뀌는 걸 제대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헌재에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 스스로에게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 이 말씀인데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탄핵 인용 의견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에는 74%가 헌재를 신뢰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탄핵 기각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에 과반이 넘는 58%가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프 보면 왼쪽은 탄핵 인용을 희망하는 쪽은 신뢰, 74%가 헌재를 신뢰한다고 답을 했고 탄핵 기각을 희망하는 쪽은 헌법재판소를 불신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58%로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건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인 거죠. 그래서 탄핵 그 인용 의견을 가진 건 반대자들이죠. 말하자면 윤 대통령이 탄핵을 바라는 사람들은 74%가 헌재를 신뢰한다고 답한 거고 예. 윤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한다고 58%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탄핵이 안 됐으면 하고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헌재의 심리 과정 전반에 대한 해석을 좀 왜곡해서 이 사람들한테 불신을 심어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심할 게 뭐냐면 이 통계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거꾸로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탄핵 기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용이 됐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탄핵이 당연히 될 거로 믿고 헌재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헌재는 지금 알아둘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탄핵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그야말로 30%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 지금은 이렇게 놨으니까 탄핵 인용 의견에서 74% 헌재를 신뢰한다고 했지만 이 74%가 만약에 불신한다로 돌아설 경우에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차지해왔던 그 위상, 국민의 신뢰라는 게 산산이 부서질 겁니다. 지금 굉장히 큰 문제. 이 부분을 헌재가 아주 중요하게,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예. 해석을 해보면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각하나 인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차가 굉장히 생각지도 못하게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구체적으로 시계가 등장했다, 그다음에 제대로 반론권 보장 안 했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가장 유익 있게 본 거는 헌법재판소장님이요. 대통령께서 발언 좀 합시다 그랬더니 그만 시간 됐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재판하시는 분들을 제가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요즘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반론권을 대통령한테도 보장을 안 하는 저 상황에서 저 헌법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 통계에는 깔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증인신문 형사재판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도 증인신문 사전에 얼마만큼 시간을 쓸지를 이미 제출을 합니다. 증인 신청서를 낼 때. 그리고 일정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지사고요. 무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마지막 변론 67분 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변론권, 방어권 보장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통계가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지금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과반이 넘는 이 부분들이 상당한 극심한 반발의 우려도 좀 예상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에서 이런 잘못된 어떤 왜곡된 주장과 조금 더 과격한 주장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탄핵을 기각하는 의견에 있는 분들이 탄핵 인용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게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각 의견이든 인용 의견이든 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우려가 좀 예상이 된다. 그걸 좀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불복, 승복. 국민의힘에서는 승복 선언을 지도부에서 하긴 했죠. 하지만 광장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비판도 맞습니다. 듣고 있고요.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뭔가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승복 안 할 방법도 없지 않느냐, 혹은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터뷰를 통해서 몇몇 지도부에서 발언을 하고 있고, 여론을 보면 응답자의 42%는 헌재 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겠다가 55%인데요. 수용 안 한다가 42%. 내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오면.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 사례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그때도 불복 여론이 크지 않느냐라는 우려는 꽤 있었고요. 정확한 수치는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만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이런 불복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치권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최근에 저희가 당론으로서 승복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도부에서는 당론으로서 승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 집회에 나가서 좀 강성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힘이 내부적으로는 저렇게 저쪽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결정이 나오기 전에 더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유튜브에 나와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승복하겠다는 형태의 이야기를 했었고, 비슷한 상황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있어서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나오지가 않았죠. 다만 변호인 측에서는 언론과의 접촉 과정에 있어서 승복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단심제고 한 번 결정이 나오면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양 갈래로 갈라져 있는 이 정치 지형을 만든 여야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결정이 나오기 전에 여야 대표가 함께 대국민 담화로서 국민들께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도 결정 이전에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메시지가 나와야 하지 않나.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본인의 입장이 나온 건 아직 없죠. 네, 없고요. 그 탄핵법정에서 마지막 최후 변론 과정을 보면 인상적이었던 말이 복귀하면 개헌하겠다. 이런 그 의지들을 피력하고 계엄의 어떤 정당성 부분들을 계속 강변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 하에서 과연 승복 메시지를 낼지 의문이고요. 저는 계엄과 내란까지 이르렀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이제 이런 상황들은 좀 빠르게 스스로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면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민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국민 갈등을 치유하는 좀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에서 승복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마은혁 재판관 헌재 결정 나왔을 때 일성이 뭐였냐면요. 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마세요. 촉구를 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당에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메시지로 촉구를 해요.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치안관계 장관 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하면서도 마은혁 재판관 관련 헌재 결정은 장기간 부정하고 있거든요.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승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연 계엄과 내란으로 고통을 줬던 가해자 측에서 피해 국민 전체를 상대로 같이 승복하자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냐 과연 성격이. 저는 국민의힘이든 정부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승복 메시지 내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승복 메시지 내시면서 좀 자중하고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은혁 후보자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이 권한쟁의 결과에 있어서 즉시 그 임명을 해야 된다라거나 혹은 마은혁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의 지위가 있다거나 이런 형태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임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분의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많은 국민들께서 아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하겠다는 사람의 전력이 저렇단 말이야.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이번 결정문에 마은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민주당이 추천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민주당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청문회가 이미 끝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잘못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어쨌든 검증 과정을 한번 거치고 법 외의 방법으로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괜찮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민주당에서 청문회를 했을 때는 본인들이 추천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증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민주당 측에서 다른 후보자를 교체하는 방법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요. 여야가 대화로서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당장 수요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라. 이런 식으로 엄포만 놓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자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좀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냐면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기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구속을 받거든요. 그냥 헌재 결정이 그렇게 위헌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 위헌에 따라서 임명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고 그걸 확인한 것뿐이에요. 과거부터 위헌이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과 검증이 필요하다. 좀 마치 사상 검증처럼 들려서 굉장히 놀라운데 헌재 결정에 대한 내용의 이해나 이런 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전혀 다르다. 좀 그게 좀 심각하게 다가온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그 인사청문회 절차 거쳤고 국회에서 선출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이다라고 확인했고 더 어떻게 해야 과연 임명할까요? 그리고 임명이라고 하는 게 기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즉시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기한이 없으니까 그 기한을 가지면서 검토도 하고 그러면 헌재 결정의 기속력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시되고 헌법기관의 또는 헌법 가치가 이게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좀 이 의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기속력이나 구속력을 인정해야 되고요. 맞는 말씀이신데 스스로 국회를 한번 돌아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국회가 지금 뭐 수십 건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거 안 고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건을 말씀을 하시려면 그거부터 고치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헌 법률을 개정하라 이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위헌 법률 다 개정하지 않고 본인들은 책임 안 지면서 남한테만 책임진다,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예, 혹시 대해서 어떤 위헌 다른 법률 얘기 말씀하시는지. 수십 개의 위헌 법률이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위헌을 받아서. 그런데 그 위헌 법률 지금 하나도 안 고치시는데 안 고치시는 주체가 국회의원들이시거든요.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 부분에 첨언을 드리고요.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헌 법률을 심판해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바로 효력이 상실되니까 문제가 없고 헌법 불합치 결정 같은 예가 있죠. 그 이제 일정한 기한까지 고치라고 하는데 기한을 그냥 도과시켜 버린 거, 낙태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빨리빨리 하시는 게. 근데 그 경우는 수용성에 국회 논의가 관해서 있으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측면은 있죠. 이제 그래서 수용성에 제가 관해서 좀 혼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예. 그 부분 지 교수님 말씀 예. 잘 듣고 예, 돌아가 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네. 정리해 보시고요.
그 응답자의 42%는 수용하지 않겠다 그랬고 이걸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5%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걸 통계학적으로 읽어보면 지금 55대 42가 제가 보기에는 국민 여론인 것 같아요. 아까 헌재 기각이나 각하를 하는 쪽은 뭐 50, 40% 정도고 그다음에 인용을 하는 쪽에서는 뭐 67%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통계를 조금 그 통계 안에서 좀 통계적인 스킬을 발휘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이 통계 55대 42가 지금 현재의 이 통계를 전환해서 읽어보면 지금 이 통계가 정확한 국민 여론입니다.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이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쪽이 찬성일지 반대일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간에 이 어느 한쪽은 다른 쪽을 55%로 못 받아들이고 다른 쪽에서는 42%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확하게 지금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탄핵 심판 그래서 선고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아까 보십니까? 말씀하신 예. 그 뭐 67% 국민들 그것은 본인들이 지지하는 쪽의 안에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예. 정확한 통계가 아니죠. 예. 이 통계가 정확한 통계입니다. 예. 앞서 여론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현재에서 여론도 자세히 살피나요? 제 생각에는 뭐 이 여론을 확인하는 게 애매한 겁니다. 예컨대 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거나 뭐 국민투표를 했다거나 그런 모르지만 그냥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한 것 갖고는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에 그게 들어 있어요. 외부로부터의 독립, 내부로부터의 독립, 자기로부터의 독립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는 영향받으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헌법은 우리가 하나의 국가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한 아주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가치 합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헌법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해 주면 그 결정 취지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은 뭐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 그렇게 매몰되면 안 되고 우리가 헌법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서 헌법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헌재가 최종적 유권적인 해석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자기하고 안 맞고 원짠다 하더라도 일단은 수용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가 매우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최상목 대행께서 마용주 대법관 문제를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마용주 대법관 문제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오케이, 수용해서 국회에 임명 동의해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막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통령 직위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임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대통령의 어떤 의중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금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고 사법부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수장, 입법부, 국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임명 제청 3부의 어떤 결정 사항들을 정면으로 지금 배반하고 있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버젓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분명하게 이런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최상목 대행에게 분명하게 이런 지점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또다시 국민적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사전이라도 예. 늦으면 사후적으로라도 반드시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쟁점 토론도 이쯤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타협점을 찾아보는 시간인데 생각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60초만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You wanna work them designer jeans with the diamond rings and the red bottom blue waist. Be a baller in a limousine, keep the hustle green high.
분주했던 하루가 청정하게 사라진다. 강력한 리얼탄산 100%. 이 맛이 청정라거다. 청정라거 테라. One lasting place we swallow. Wherever I am with you is high. 어서 와. 노르디스크의 봄으로. Is my 하이, 노르디스크. 네, 돌아왔습니다. 타협점 순서. 제가 강전의 변호사께 먼저 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어떤 입장이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네. 당장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주 중에라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 헌재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앞서 이제 불복 여론도 꽤 있었고 헌재의 결정만큼은 수용하고 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내실 마음이 있는지와 더불어서 그건 뭐 지도부에서 밝혔으니까요. 더불어서 헌재의 신뢰 회복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 측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그리고 민주당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뭐 혹시라도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도 저희는 정치적인 책임에 있어서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조금 진행자께서 여쭤보신 것이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네. 글쎄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왜냐하면 네. 정치권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했고요. 물론 과정에 대한 비판과 결론에 대한 승복은 다를 수 있지만 국민들이 헌재에 대해서 느끼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정치권 전반적으로는 그런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무슨 수가 말씀인지 있겠죠.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뭐 신뢰도가 좀 낮은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스스로가 자초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야가 너무 극명하게 대치를 하면서 여기에 특히 저는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으로서 너무 공격이 많이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좀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결정 자체로서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결정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 것을 넘어서서 말하자면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존중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 국정이 거의 마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드러난 것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라 역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야 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겠다는 메시지도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헌재 신뢰 회복을 위한 계획 있을까요? 사실 지금 거리에서 굉장히 좀 뜨겁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여야가 또 마찬가지로 또 거리에서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히 보장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나치게 과도한 발언, 행동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먼저 조금 더 자중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평의 과정이 굉장히 좀 지연되고 있다 저는 이제 평가를 하는데 수기 과정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고 대한민국 전체가 좀 혼란에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들께서도 좀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 신속한 판단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타협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타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시간이 남아서 다시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꽉 막힌 코막힘 때문에 접속하고 검색하고 따라하는 그 25초 동안 저는 이미 오트리빈 S 했습니다. 단 25초 만에 작용하여 코막힘 빠르게 해결. 오늘이 트인다. 오트리빈. 분주했던 하루가 청정하게 사라진다. 강력한 리얼탄산 100%. 이 맛이 청정 라거다. 테라. Now, begin. 다이너핏. 몸은 아프지, 일은 바쁘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네, 90분간의 논쟁을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시간이 벌써 훌쩍 가버려서 두 분 교수께는 마무리 발언을 들을 기회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밤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토론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또 다른 논쟁적 주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